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재승입니다. 자, 올해부터 저희 환경대학원에서는 GSES 렉처 시리즈를 마련을 하고 국내 저명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대학원의 주요 학문 분야인 도시, 환경, 조경 분야의 최신 주제에 관한 강연을 듣고 이를 통해서 저희의 학문적인 지평을 넓히고 대화의 장을 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리즈를 시작을 해주실 분은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그리고 미래도시융합학과의 김돈영 교수님이십니다. 모든 강연 내용은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돈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영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그리고 프렛 인스티튜트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스마트도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베트남 다낭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서울시 용산 도심 재생사업 등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돈영 교수님께서는 스마트시티와 미래도시 생태계라는 주제로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연 이후에는 패널들과 함께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돈영 교수님께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김돈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스마트 도시가 최근 들어서 전 세계의 어떤 미래 도시 모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 시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현란한 기술이 작동되는 도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첨단 기술들이 녹여져 있는 이런 도시의 한 측면과 함께 우리가 첨단 기술과 도시가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우리 삶에 작동되는가에 대한 도시적 관점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기술적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왔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첨단 기술과 도시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런 역사적 기반과 현재 우리의 기술에 대한 어떤 적응과 대응을 통해서 미래를 좀 보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도시라는 관점 속에서 조금은 더 물리적 환경이 강조된 이런 측면에서 사람과 자연과 이런 물리적 환경의 어떤 균형 있는 조화, 이런 면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도시 생태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도시 생태계로서의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전화기를 보면 이제는 골동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이 기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두 쉽게 알지만 우린 이 전화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기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아주 혁신적인 전 세계 가장 첨단의 제품이었던 것이고, 전화기를 누가 발명했는지는 우리 모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교육을 받았던 한 시대의 대표적인 산물이었지만 이제는 사라져버린 골동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쉬운 기술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이 시대의 첨단 기술의 산물로서 우리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이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는 이 스마트폰을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은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히 쉽고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다 활용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스마트라는 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마트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그 작동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시대의 기술로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가 원하느냐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첨단 기술로서 해결해 준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작동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우리는 이런 스마트폰이 나왔던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거주 환경에 과연 이런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기술들을 여러분들은 과연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이것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 도시를 계획하고 더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상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을 우리 도시 환경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가가 바로 도시 설계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이 시절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동차 회사를 대부분 다 영어로 끝나면 모터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런 모터스라는 엔진에 대한 기반으로서의 자동차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자동차 회사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첨단 기술 또는 전자제품의 회사인가를 보게 됩니다.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거의 모든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월마트보다도 더 커져 있는 상점으로 변화를 합니다. 에어비앤비 호텔 객실 하나 없이 전 세계 호텔을 주도하고 있고 자동차 한 대 없는 우버가 전 세계 택시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카카오뱅크 또는 수많은 그 핸드폰 기반의 지불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들이 기존의 은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가게를 만들던 비디오 가게고 비디오를 대여해준 넷플릭스가 이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를 주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 기반에 바로 전 세계의 그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정보의 어떤 포털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글과 그리고 핸드폰 등 디바이스를 만드는 애플의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변화하고 이 변화를 주도하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미래의 도시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스트럭처가 변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면서 도시에 그것들을 어떻게 적응시켜야 되는가, 이러한 변화가 도시에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는 이런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런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과 계속 변화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이 작업, 이게 도시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과연 도시에서 어떤 것이 지속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변화해야 될 것인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해왔던 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의 혁신을 통한다라는 게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 온 우리 인류의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도시 문제와 그리고 새로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지혜와 함께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를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스마트 도시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첨단 기술은 미래 기술이 되고, 이 미래 기술인 첨단 기술은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아주 공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도시들이 이것들을 주도해 왔고, 이 도시들이 결국 세계 문명과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가 그래 왔고, 그리고 르네상스를 주도한 플로렌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샌프란시스코 등이 주도되고 있고, 그런 도시들과 함께 전 세계의 이런 그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지혜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들이 결국 이 시대의 문명을 또 주도하는 것, 이건 변함없는 도시 속에서의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 바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시대의 기술이 중요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옆에 이 그림에서 나타난 과거의 전화기,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의 혁신의 전화기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전화기를 만들던 시절에는 이 전화기를 만들거나 생산하는 데는 참여할 수 없었던 어떤 국가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던 이 시절, 그리고 지난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이 전화기, 지금은 이제 골동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건 현재 전 세계에 없는 것들이고,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산업 변화에 가장 선도에 선 국가로서 새로운 문명을 분명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 시대에 이런 기술을 주도하지 못했던 이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첨단 기술을 이런 주도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도시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 관점 하나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한때 가장 첨단 기술이었던 현재의 이 골동품과 같은 전화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20년 후에 그리고 미래에 과연 현재 이 첨단 기술은 앞으로 계속 첨단 기술일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술의 첨단성은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런 새로운 기술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는 또는 도시는 항상 고정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서양 문명을 주도했던 아테네, 지금은 우리가 그 흔적을 보고 가고 있고, 그리고 한때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피렌체는 이제 도시가 혁신보다는 박물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현재의 기술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문명의 주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와 도시, 일상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 관점이 저는 문명과 문화의 결집체로서의 도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고, 그 관점은 그동안 기술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도시적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가 지금의 현재 스마트 도시와 첨단 기술 속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도시를 균형 잡히게 바라봐야 될 이런 전문 분야로서의 도시 관점에 우리는 그동안 어떤 부분들을 기여하고 있고, 또 무엇을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과 수요에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문명과 문화의 결집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 지성 속에서 그 집단 지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 대중과 공감과 공유하면서 이것이 진화할 수 있는 토양, 기반이 바로 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난 산업혁명의 도시가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과거의 우리의 전화기와 함께 살펴보는 이 작업이 저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19세기 말 도시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고 악의 소굴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옛날 흑백 영화를 돌려보면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영화들을 보면 도시의 삶은 참 참담한 삶이었고 그 삶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런던 타임스는 바로 그 시대에 도시는 덴저 오브 바이스, 플레이그 스팟, 악의 소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인 르꼬르비제는 바로 빛나는 도시로 이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건축 도시 분야에서는 이게 미래 도시의 모델, 1930년대, 20년대에 미래 도시의 모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시대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보면 언뜻 보면 우리의 현재 신도시의 아파트 그리고 그런 그 조경 속에 높은 건물들을 예상을 하고 비행기와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가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 그림을 지적할 때 르꼬르비제의 미래상엔 인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근대주의 건축가들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건 분명하게 그 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반영한 도시의 상이고 그것을 잘 뜯어보게 되면 새로운 생활 양식과 산업을 창출하는 도시계획과 비전이 바로 이 모습이고 또 산업혁명의 결과인 첨단 기술과 산업을 통합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 시대의 도시 건축을 하는 전문가들이 바라본 이 생각 속에서의 산업의 의미는 새로운 첨단 기술과 산업을 시민에게 공감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게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새로운 기술의 체험회장, 테스트베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빙랩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삶과 산업과 기술의 바로 큰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도시를 만드는 산업은 대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토건 중심의 산업으로 우리는 도시의 산업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산업 측면에서 보면 전방 산업으로 소비재 및 재료 산업 등 후방 산업을 창출하는 지식 산업입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로 그래왔지만 우리에게 안타까운 점들은 우리가 바로 그 주택 문제나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시 발전을 접목시키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지식 산업 측면보다는 공사, 즉 이 컨스트럭션 측면의 부분들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도시의 지식 산업의 의미를 우리는 어찌 보면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분명한 지식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 모델을 만들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도시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 서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자, 책상, 그리고 전등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비용이거나 로열티, 특허권 등에 이미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의 모델들은 결국 아주 매력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시장이라는 측면이 우리는 지난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수입해오고 또 우리가 그것 지적재산권을 사오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서구에 들어온 라이프 스타일의 그 생활 양식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많은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고 또는 아직도 지불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르꼬르비제의 이 빛나는 도시는 프랑스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에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상당한 부분 지금도 문제를 갖고 있지만 상당한 부분 주택 문제를 해결해 왔고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서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건설에 대한 경제적 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우리는 건설을 통해서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지금의 경제 발전에
상당 부분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재 이런 아파트 중심의 근대주의 도시의 모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많은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난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대주의 도시 모델, 즉 그 시대의 스마트시티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와서 우리의 도시의 모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바로 1930년대에 전기와 내연 엔진을 활용한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도시의 모델,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쫓아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성과를 냈다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화석 에너지 기반의 도시가 결국은 인류 문화의 상징의 역할을 해왔고 첨단 기술을 반영한 도시의 근대주의 도시 모델이 새로운 스마트시티로 지금 현재 우리 모든 문명과 문화의 상징의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는 기후변화 그리고 현재 특히 그 코비드-19 코로나 역시 이런 도시와 급속한 도시의 문제로 지목이 되는 걸 보면 도시는 또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또 이 시대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에 정말 많은 그 정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적 정의 위에 개인적인 정의들이 없어서 저 역시 한번 스마트시티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스마트 도시 또는 스마트 도시 재생이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계 중심적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스마트 도시를 첨단 기술과 축적된 지혜를 활용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만들기가 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보면 도시는 거주, 일, 여가 문화가 융합된 다시 말하면 리브, 워크, 플레이가 융합되어 산업과 교육을 촉진시키는 이런 생태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는 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만나고 기존 산업이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의 융합을 활성화시켜서 현재의 도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더 작은 장소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 중심의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도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 도시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생산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이 변화하지 않는 가치들을 이 시대의 첨단 기술로 해결하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도시를 이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저의 스마트시티의 모델이고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체험을 통해서 공감과 감동이 있고 그리고 확산을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더 이상 모델하우스와 홍보관이 아닌 우리 시대의 첨단 기술이 또는 지혜가 응집된 우리의 생활터전이나 생산 장소에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한번 생산에 대해서 첨단 기술 측면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생산의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의 혁신이 우리 인류적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난 20세기 말 21세기 초반에 가장 많이 한 일은 도시에서 공장을 내모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장은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소산입니다. 우리는 공장이 환경적 이슈,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공장을 도시 바깥으로 다 내몰아내게 되고 그것을 문화공간이나 거주공간으로 더 바꾸게 됩니다. 그럼 도시에서 생산은 사라지고 소비와 서비스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서비스 산업은
큰 특징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나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금융, 법무 이런 고급 그 서비스업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자격증을 따야 되고 육체 기반의 서비스업들은 음식을 나르거나 아르바이트하는 단발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도시에서의 인재 육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다라는 거고, 도시의 핵심은 바로 인재 양성과 그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들이 문명과 문화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바로 생산의 기반을 내몰게 되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실업률과 젊은이들에게 도시가 더 이상 요람의 그 인재 육성과 기회 제공의 요람을 못 해주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문제를 가능하게 해준 것들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의 어느 그 연립주택의 3층에서는 바로 3D 프린터로 귀와 코를 만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옆집 주인이 화를 내진 않습니다. 바로 디지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제조업의 부작용들을 다 해결해 주게 되고, 그리고 단순한 제조업이 만드는 제조의 개념에서 기획과 교육, 판매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전체 스펙트럼을 가진 한 차원 높은 생산 기능으로 전환을 해고, 이것이 디지털 매뉴팩처링, 디지털 첨단 제조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첨단 산업과 전통적인 산업이 융합을 하게 되고, 바로 숙련공과 이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이 만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도시는 다시 생산 공동체와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도시의 재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도시는 다시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계로서 전환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시대의 첨단 기술인 디지털 기술, ICT가 되게 된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바로 뉴욕의 로어 맨하튼, 그리고 영국의 텍시티,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가 이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곳들입니다. 이곳에 바로 첨단 인프라들이 집적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이 세 도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제3세계 국가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특정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구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는 것들은 바로 스마트시티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스마트시티의 의미는 과거에 첨단 기술을 활용했던 여러 도시들을 종합적으로 쓰는 개념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스마트시티를 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 3억 4천만 건의 구글 횟수는 이게 갖고 있는 대중성과 보편성을 의미하고 미래 도시의 큰 방향을 스마트시티로 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주도해왔던 유럽의 EU 정부가 도시별로 주제를 정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정부도 미래 산업 중에 하나를 스마트시티로 보고 있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스마트 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 도시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공부를 이걸 해도 뭔가 가능성이나 새로운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시장에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컴퓨터를 만들던 IBM이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통신 장비를 만드는 시스코가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당연히 가고 있고, 일본의 미쓰비시나 히다치,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맥켄지 같은 컨설팅 회사도 미래의 전략적인 그 사업 부문으로 스마트시티를 보고 있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스마트시티는 이제 시장에서
유효한 상품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결국은 스마트시티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들은 이것이 상품화 과정을 위해서 이미 애플, 그리고 애플은 본사, 구글은 구글 플렉스라는 본사와 구글 빌리지라는 그 직원들 거주지,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들의 가장 첨단 기술들을 이런 곳에 실험을 해보고 있고, 이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첨단 기술들을 적용해보고 직원들이 거기서 살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을 때 이 기술의 사회적 상품성, 통용성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체험했을 때 바로 우리는 거기서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교감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바로 이것은 테스트베드와 리빙랩의 역할을 해서 상품화로서의 어떤 촉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이것은 산업혁명을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상품화 시켜봤던 나라들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험과 장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경험이 없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시티를 가장 잘 만들 이런 기업으로 대부분 다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내의 어느 기업도 우리는 미래 산업을 스마트 도시로 본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를 현재 이런 상품화하는 기업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도시 전문가들이 스마트시티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와 이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분야로서 상품으로 전환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 정책의 변화들을 살펴보면, 우리 그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신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산업의 혁신,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3차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한 과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중심에서 기성시가지, 그리고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들과 어떻게 이것을 연계하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신도시부터 또 신개발부터 지금 현재 산업의 혁신의 전 과정을 담게 되고, 또 장소로 보게 되면 그 넓은 신도시 중심에서 이제 그 기업의 본사, 그리고 지방 정부들의 프로젝트들도 이것을 그 포함하는 개념으로 또 전환을 하고, 그동안 이 교통과 방범 방제 중심에서 또 거버넌스 에너지 산업혁신, 그 외에 많은 부분으로 이것을 확장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우리의 어떤 과거의 실패 경험들을 우리가 이 반성 속에서 조금 더 도시적 측면, 즉 장소적 측면이 강조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가장 넓은 단위,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 수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전 과정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요소가 됩니다. 이 과정에 저는 도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것을 기회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기술력과 역량들과 경험을 인류에 기여할 수도 있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역할에 바로 우리의 교육과 전문 분야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전 과정을 참여하고 또 해온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어벤져스가 촬영이 됐습니다. 이 어벤져스의 감독이 한 이야기가 바로 자기가 어벤져스를 찍으면서 우리 시대의 미래 도시인 상암에서 이것을 찍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멜스롬에서도 미래 도시의 모습들을 상암에서 찾았다라는 이 로케이션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상암 DMC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간단히 상암 DMC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암 DMC의 현재 모습입니다. 월드컵 공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2002년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가지에서는 그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문화의 발원지 역할을 하는 상암 DMC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월드컵 공원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월드컵 공원의 과거는 혹시 알아요? 모르죠. 월드컵 공원은 그냥 공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죠. 월드컵 공원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고, 쓰레기 매립장과 그 지역 일대에 약 600만 제곱미터가 지금 상암 DMC와 월드컵 공원이 제가 그 마스터 플랜을 주도해왔고 참여해온 이 사이트입니다. 1997년은 잘 모르실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이 시기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미래를 위한 생산의 어떤 그 도시 클러스터를 만들고 월드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IT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지금에 이야기하는 TV나 스마트폰은 사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TV는 소니 TV였고, 가장 좋은 핸드폰은 모토로라 레이저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특히 이 월드컵 공원이 된 이곳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길이 2km, 폭 1km, 높이 100m에 2억 톤의 쓰레기가 쌓여있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 크기는 정확히 뉴욕의 센트럴 파크하고 같습니다. 100만 평의 공원. 이곳에 현재 어린이들이 소풍을 오게 됩니다. 매년 1000만 명 정도가 오게 되고, 이제 누적 방문객은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스마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라는 걸 꼭 디지털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월드컵 공원은 나무 심는 대한민국의 아주 쉬운 기술부터 쓰레기 처리를 하는 첨단 기술이 다 모여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을 해서 쓰레기장을 공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스마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전환은 바로 이런 감동입니다. 쓰레기장을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역량.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이곳에 넣어서 우리는 이제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어떻게 변환될 건가요? 과연 이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사람이 갈 수 없었던 곳에 가장 연약한 어린이들이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되는 이 가치. 우리는 현란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건전하게 이로운 미래로 가느냐, 이것을 정하는 것에 스마트 기술이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어벤져스가 통과한 곳들. 여기에는 MBC 본사, SBS 코미디 본부, 그 다음에 YTN은 우리나라의 CNN이죠. 그리고 DDP, 동아일보 본사, JTBC, 그리고 CJ 엔터테인먼트 등이 모여있는 한 카트입니다. 이 공간에만 약 10,000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장소에서 가장 많은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미래의 산업을 만드는 기회의 장소로서 또 디지털 미디어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곳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ICT 기술은 가장 좋은 ICT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런던의 텍시티,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그리고
바로 로어 맨하탄입니다. 단 이곳은 스마트시티가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마트시티고, 결국 이곳은 현재 작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까지 모여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또 생산 공동체로서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MBC, SBS, YTN, 삼성, SDS, LG,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YTN 등 이 모든 곳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우리가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문명과 기술이 만들어지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금 3,900억을 초기에 투자한 서울시에 비해서 이제 2015년에 1,100억의 세금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적 세금은 약 8천억 원 정도. 그러면 3,900억의 세금을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바로 근로자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8천억 원의 세금이 모여졌고, 1,100억의 세금이 계속 이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바로 황금알을 낳는, 적어도 황금알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산적 가치를 만들어주는 장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배운 Tax Incremental Financing이 바로 실현된 장소로서 건전하게 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즉 우리 모두의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주도의 사업과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건전하게 간다라고 그러면 민간이 투자해야 되는 기반 시설들과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경쟁력 높은 이런 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도시 설계가들의 정확한 계획들입니다. 바로 3차원 도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나라 토지 이용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토지 이용 계획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제가 했다라는 걸 혹시 안 믿을까봐, 저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걸 설계했겠죠. 저 그림의 모습이 이거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저자직강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준비해온 조크였는데. 자, 이런 그 도시계획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와이어리스 환경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모습이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은 아주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도시 차원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PC에서 이걸 만드는 거였고, 잘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그 수채화적 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중요하게 만들었던 계획들은 바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어떻게 연계하느냐, 장소와 기술을 연계하느냐에 대한 각 장소별 계획들을 기술과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에 대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0년이라는 시점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디지털 미디어 파사드를 어떻게 물리적 환경에 결합시키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고, 제 마음속에는 르꼬르비제의 레디언 시티를 만들고 싶었던 마음속에서 이 그림들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낯설은 것들이 아니지만 이미 익숙한 스마트폰을 이 시대에 그 도시의 기반 시설로 만들고, 건물과 그 정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공해 줄까를 무선 기반의 환경에서 만들려고 했던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저희가 그려본 것들입니다. 지금 너무도 익숙하지만 그 시대에는 파격적이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지만 상암이 그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 속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상암에서 우리는 오디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오디션 문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곳은 다양한 문화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노을공원 위에 열린 음악회부터 바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수많은 영화의 로케이션 장소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다시 말하면 한류의 발원지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암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만들면 지금 이곳은 이제 5G 기반의 자율주행 버스가 다닙니다. 우리에게 자율주행 버스가 다닌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이지만 바로 상암이 서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가 다녀야 될 장소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중요하고, 그거는 서울, 우리 전국에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은 자율주행차들은 여러분들은 타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상암에 가면. 그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미래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른 도시의 미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버스의 문화, 자율주행 버스의 사용과 그것을 어떻게 도시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바로 우리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가치가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춘 도시 환경이 균형 잡히게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것들은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들과 교감 교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도시의 중요성과 도시에 대한 이런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 에코시스템도 아니고 스마트 에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코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생태 체계를 가장 잘 만드는 거라고 하면, 저는 에코 플랫폼은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창조적인 활동도 만들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에코라는 의미는 바로 사람 중심의,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쉬운 유기적인 이런 플랫폼의 의미를 갖고, 그 결과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우리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과연 기술적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느냐입니다. 먼저 사람은 전 세계에서 창업과 그리고 컴퓨터 등 ICT 환경을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건 디지털 네이티브 또는 앙트레프레누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뉴질랜드 다음으로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인구 측면은 우리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고,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보급률, 5G 등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볼 때 스마트폰은 1위, 반도체는 재해석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의 기업과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도시적 역량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건설로만 본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한 4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압축 성장은 신도시 개발부터 도시 재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해보고 굉장히 단기간에 경험해온 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크지만 그것으로 축적된 지혜를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스마트라는 기술적 측면, 시티라고 하는 도시적 측면,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가장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칸느 영화제에서 영화관에서 초연이 상영되지 않아서 그 기회를 잃었던 이 옥자라고 하는 이것과 넷플릭스의 어떤 결합, 이런 문화 속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런 문화적 그리고 오디션 문화 등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어떤 세계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문명과 문화를 현재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가 단순히 우리 현재의 어떤 그 ICT 역량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들과 접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5G의 가능성은 속도 10배, 그리고 접속 단위 면적에서 접속 10배, 그리고 100배 처리 용량,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은 우리조차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사용 방법을 줄 수 있는 바로 다른 나라의 미래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 인프라의 고도화와 도시 어메니티를 통합해서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고, 그리고 시민과 산업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산을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진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출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그 시대 문제에서 보게 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 중심을 바로 절약과 절감을 바로 첨단 기술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하고, 그리고 소통과 연결 측면에서는 바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한 인종, 종교, 빈부, 그리고 세대 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런 불평등 문제들이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소통해서 해결하고, 더더군다나 사람과 기계와 기계와의 연결을 통해서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도시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적 교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코비드-19 같은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이런 가치 속에서 해결을 해서 새로운 가치, 즉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공유와 포용의 가치들을 창출해 나간다는 큰 목적들을 설정을 하고 우리는 스마트 도시를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스마트 도시는 바로 인류적 문제 해결과 전 세계적 상품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특징적인 문제를 저는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계층들이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에서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실험실, 리빙랩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이런 우리의 그 스마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들과 바로 우리가 항상 해온 도시 전문가들이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를 즐기게 하는 이런 도시 환경들을 바로 이것과 접목시키게 하는 것들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중요한 참여, 공유, 분배 문제들을 바로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방법적으로 측면은 도시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도시 활동, 즉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시 활동과 사람들이 있는 도시 활동과 물리적 환경, 첨단 기술이 바로 도시 활동에서 우리가 항상 요구하는 새로운 수요를 첨단 기술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적 환경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베드가 되게 하고, 이것이 이 물리적 환경이 우리의 도시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바로 도시의 계획과 도시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첫 번째 일인데, 아쉽게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 계획은 이 부분들이 다소 미약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상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향한 목적들이 모든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식을 제공하고, 경계에 대한 소통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경계의 디자인, 그리고 용도의 혼합, 그리고 증강 장소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도시 경관, 에너지 효율과 재생산 에너지, 이 부분이 도시 설계와 도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져서 더 좋은 장소가 만들어진 어그멘티드 플레이스, 즉 증강 장소가 되게 하고,
바로 도시 설계와 도시 계획은 이것들을 어떻게 어우러지게 하는가. 아날로그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인베디드 되는 거고, 디지털이 더 많아지면 도시는 더 많은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큐레이션 하느냐. 마치 화랑의 큐레이터가 화랑의 전체 작품을 조화롭게 만들듯이 이제 도시에서도 큐레이팅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도시계획의 본연의 자세인, 도시계획의 출발인 공중위생, 즉 우리 사람의 생존과 생애,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 이 시대에 바로 일조와 통풍, 물이 도시에서 변함없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장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는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수많은 경험들, 우리의 자랑거리들, 월드컵도 해봤고 올림픽도 엑스포도 KTX도 있고 5G도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페이 방법이 있고 세종시도 있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되고 있는 것들을 통합해 주는 것들이 바로 설계 역할입니다. 이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지금 이것이 낱낱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용하고 통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계획의 역할이고, 그런 계획의 역할이 산업혁명 초기에 되돌아보면 바로 이 보아상 플랜이 산업혁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아낸 새로운 도시의 미래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도시설계, 도시계획에서 미래 도시의 비전과 마스터 플랜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될 때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즉 통합자로서의 역할은 개개의 산업과 기술과 서비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미래의 도시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혼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집단지성,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우리의 도시 환경을 미래에 전달해 줘야 된다는 이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중심에 저는 이런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시티는 결국 사람, 그리고 우리, 여기에 우리는 항상 미래의 다음 세대를 포함하는 우리가 되고, 이 우리를 위한 도시로서 현재의 도시 문제와 새로운 수요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 시대의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해서 이런 도시 문제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